MNK07짱님 왔어요? 네. 동성초등학교? 맞아요? 뭐 신청한 거 있지? 네, 겨울 수학 캠프. 수학 캠프. 애들 계약 25일이래. 또 사랑의 맘님 여기에요? 소식 듣고 있어? 아니 25일이 계약이라서 그 방학 한 달 동안 이제 그 수학을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 엄마들 또 막 31일까지인데 손해본다 뭐 이런 생각 할까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계약하고 나서 여기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 기존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면 그때부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토요일 2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요일 11시에 오면 1시간 수업하고 쉬고 점심 먹고 나서 하든지, 토요일 오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러면 토요일이 2번 있죠? 그렇게 2번을 더 확보하고, 또 나머지 2번은 우리 연구소 방학 때 우리 캠프 가는 주 방학한다 했죠. 거기 월화수 중에 화수 이렇게 하면 이제 4번의 시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는 내한테 보낸다 하더라. 4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주로 저하고 있어서. 또 아들들만 민이름이 제목이 뭐예요? 당근난? 어디서 많이 듣던, 아직도 안 바꿨구나. 당근난 어디서 왔다 했죠? 영천초등학교예요? 애가 몇 학년? 뭐라고? 그림 잘 그린다. 아, 그림 잘 그린다고. 방금 내가 뭐 했지? 그 다음에 사랑해님, 피카소 허진서맘, 그 옆에 나의 가치, 그 뒤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아이고 언제까지나. 그 다음에 비령님, 언제까지나 옆에. 대학은 뭐예요? 뭐라고? 나뭇잎. 어디서 왔어요? 화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행복은여계님, 그리고 그 뒤에 명희씨, 원희, 어멍, 그 다음 누구 옆에? 성준이 엄마. 그 다음에 이름이 뭐더라? 실명쓰죠? 이름이 뭐더라? 완전 생각이 안 나노. 서연희요. 서연희? 정현정님 왔어요? 네. 아, 정현정님이에요? 아니, 내가 그냥 물어봤는데 댓글을 안 달더라. 여기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이거, 남들은 못 보지만, 아, 참 보는구나, 이제. 비밀 댓글인데. 이거 묻기만 하고 많은 거죠, 이제. 삭제도 되죠? 네. 대답을 안 하고 있네요. 알았어. 근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궁금했는데. 시원지인 마음. 안 왔죠? 강의들 안 오지? 6살짜리가 뭐. 또, 서연이님 옆에, 대학은 뭐예요? 센시? 네. 그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 발음이라고. 아, 중국은 뭔데 뜻이? 아,
현숙인데 제일 쉬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 중국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중국 월암에서 왔다 했지? 여행 갔다가 네. 강의, 아이고, 우리 카페 가면 두 번째 왔다 했지, 전에. 그 다음에, 또 내 모르는 사람 있나? 종이 엄마 뒤에 누구야? 아, 비웅님. 종이 엄마 애들 시험 잘 쳤어? 어? 아, 종이는 너무 쉬웠다 하고 강의는 생각할 문제가 많아갖고 세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대요. 그러면 종이는 쉬웠다 하는 거 보니 70점이고 80점 맞을 것 같다 하던데. 강의는 한 90점 맞고 이렇게 했네. 종이는 쉬웠다면 쉬운 거잖아요. 종이가 우리 연구소에서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애잖아. 쉬웠다 하면 쉬운 거잖아요. 그래? 점은 너무 기대. 또 뭐라고? 또 누구지? 아니 딸샘맘님 옆에 대한명 뭐지? 집이 어디에요? 애기 몇 학년? 꿈꾸는 가인? 어디 뭐 신청한 것 같던데? 김영수쌤 그거 신청했나? 아닌가? 꿈꾸는 가인. 가인이 뭔데요? 애기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가을의 사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알아요? 김병로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호가 가인이잖아. 모르지? 아담의 아들, 큰아들 이름이 가인인 거 알아요? 물론 그건 아름다울 같잖아. 아니지만 아담의 아들,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았다 했죠. 가인과 아벨 알아요? 이씨 뭐 그것도 모르면 뭐야 너. 아니 지금까지 강의를 전혀 안 들었단 말이네. 가인과 아벨도 모르네. 가인이란 말은요 영어 개인에서 오는 말이야. 아, 영어 개인이 거기서 왔죠. 획득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죠. 또 뒤에 분 처음 뵙는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그 옆에는 처음 뵙는 거 아닌데? 서영망? 지훈이 크리스탈 친구 또 알고 원래 그 전에 크리스탈도 하고 아셨고 진천초? 아니요 용천서 여기 용천초고 거기는? 전 진천서 용천 다녀요? 알파고 2차 살아? 애 몇 학년? 어? 몇 반? 1학년 수두룩 하잖아. 몇 번인가 안 밝히겠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용천초 가서 학부모 교육할 때 왔어 안 왔어? 못 갔어요. 안 왔겠지 뭘 먹어. 혹시 텔레비에서 저 봤어요? 봤어요. 꿈꾸는 가인님만 봤어? 텔레비에서 저 본 사람? 티브로드에 나오시던데요. 2명밖에 없어? 이쪽은 뭐 다 뭔데 그러면? BTV 가입자요? 에이씨. 저는 BTV 가입자라서 안 나오는데 TV로도 가입자는 틀면 나온다. 틀면 당분간 나올 거 당분간 한 2주 나오나? 우리 옆에 미장 원장님도 막 텔레비전 2번이나 봤다고 막. 내년 1학기 때 또 나올 거거든요. 기대해요. 내년 1학기 때 내 수학 공부법 이야기하려고. 교육청에서 학부모 역량 강화 강사들 성적표를 안 보인다고? 누르면 페이스북에서 크게 나오는데 씨. 컴퓨터로 해야 돼. 휴대폰은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은 안 된다고? 잘안 보이긴 해요. 저 컴퓨터만. 흐릿하게. 이게 흐릿하다고? 여기 있잖아. 내 원래 56번 강의했죠. 우남초등학교 앵콜 강의 한 번 하면 57번.
학부모 교육하는 강사들이 400명인데 400명의 평균 강의 횟수가 11번. 저는 57번 많이 했죠. 평점 4.8점. 전체 강사 평균이 4.7점이네. 지랄. 이 4.6점까지만 내년에도 또 강의할 수 있고요. 그 이하는 탈락이라 탈락.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또 내년도 강의하려면 내일까지 교육청에 등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 교육청하고 막 싸웠잖아. 내한테 문자 보냈다는데 토요일까지 등록하라고. 내한테 문자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안 왔다 하니까 보냈다고 자꾸 찌랄해가지고 그럼 지금 보내보라 해가 끊고 또 보냈대. 어제 아침에 또 안 왔어. 웃기죠? 왜 발신한다는데 전화번호 맞냐고 확인하니까 맞아. 근데 왜 안 오지? 어?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고 교육청 그 역량강화센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공고를 직접 읽어보니까 내일 12시까지 등록하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내일 오전에 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면 1월 초에 연수 받고요. 우리도 기존 강사들 합격한 강사들은 4번인가 연수를 받으면 되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강의 시연도 해야 되고 돈도 별로 안 주면서 되게 까다로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 때문에 하지 안 그러면 벌써 때려치웠을 거라. 저는 워낙 불성실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나? 예비군 훈련을 내 받기 싫어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잡혔어.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힌 줄 알았어요. 잡혀가가지고 뭐 조회하는데 보니까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이라. 그래 벌금 30만 원 받았죠. 우리 와이프 진짜 내하고 살기 힘들겠죠. 돈도 안 버는 게 맨날 사고나 치고 댕기고 막. 지금 생각하니까 참 뭐가 하여튼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정말 부정적이죠.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이 그 프로젝트식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의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해가지고 저는 엄마가 제 유아기 때 계속 공장에 일하러 다녔어요. 섬유공장에 2교대 하러 다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전에 이제 폐병 환자로서 늘 각혈하고요. 피토하고 막 이런 요강에 받고 그 요강 비우고 이런 게 일상이었고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자존감도 낮고 트라우마도 있고요. 아버지 시체를 제가 8살 때 아침에 우리 삼형제만 있을 때 엄마는 공장에 일하러 가고 없을 때 형이 깨워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살기 어려가지고 계속 막 가출하고 도망가고 막 뭐 이런 경험도 있고요. 공장에 다니고 이랬으니까 애착관계 형성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만도 많고 막 그러니까 바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기회가 온 거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하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건요. 경북대학교 총장실 점거 농성한 거. 밥 먹듯이 했고, 밥 먹듯이. 86년, 87년에 밥 먹듯이 총장실 점거했어요. 늘 쇠파이프 들고 다니면서 데모한 거. 또 이야기 엉뚱한 데로 간다. 근데 무슨 이야기다 이야기했지? 어? 아, 그래, 연수, 그래. 그래. 근데 신기하게 됐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연수를 받고 이 학부모 연수에 좀 다니라는 거라. 제가 말씀드렸나? 제가 이제 잠수일 할 때, 대구에서 잠수하는 엄마들하고 이제 관계가 생겼죠. 그 중에 한 분이 시청 공무원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성당시장 건너편에 보면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옛날에 달서구청 자리죠. 이분이 거기 종합복지회관에 발령받아 오면서 강의를 기획하는 이런 거 하게 됐어요. 거기 주로 미싱하고 뭐 이런 거, 기술 가르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복지회관이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그때 행복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일부러 저를 위해서 한 학기에 2번, 그것도 강사료도 많이 주고 한 번 갈 때 50만원씩 줘요. 그래가지고 기획은 야심차게 했는데 문제는 들어오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 복지회관 강당 억수로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공문을 돌려가지고 각 기관에서 공무원들 중에 할 일 없는 사람들 차출한 거죠. 강의 들어오라고. 그때 학부모역량강화센터 직원 한 사람이 강의를 들어온 거라. 듣고 좋았겠지? 그때 막 우리 애 한참 군대 가서 고생할 때니까 내가 막 울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동을 받고 이제 저를 학부모역량강화센터에 초빙을 했어요. 일단 강의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버지 대학 하는 거 있거든. 아버지 대학 가서 제가 강의를 했죠. 두 사람의 아버지를 제가 이제 딱 비교시키면서 저를 이제 육신적으로 낳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저를 이제 새롭게 정말 절망적으로 살던 저를 행복하게 한 이제 제 스승하고 제게는 이제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비교했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랑, 그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아버지 대학 강의가 딱 끝났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저보다 나이 많아 보여요. 저한테 더벅더벅 걸어오더니 저보고 악수를 하지.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아버지 대학 들어본 강의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극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저보고 연수를 받으러 오라고. 연수를 2주 동안 받았어. 그때 한 3, 4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 기질 같았으면 귀찮아서 안 해요. 귀찮아서.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사람이 달라져 있었죠. 제 스승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살지 않게 된 거죠. 그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저를 부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는 학부모 역량강화센터에서 저를 불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보름 동안 연수를 받았잖아요. 저는 예비군 훈련도 하루 못 받는 사람인데 보름 연수 받고요. 그것도 그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학부모 역량강화 강사들 반이 은퇴한 교장선생님이라 또 내 그 반에서 또 반장이 됐다. 강의 시연하고 10분씩 시연하면 서로 피드백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그전에도 학교 많이 다녔죠. 그전에는 제한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런 데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수를 받고 택하래.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 저학년 가겠다고. 유치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특수학교. 이렇게 학부모들이 다 다르죠. 여기 이제 다 흩어져서 배치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초등 저학년 하겠다 했죠. 왜냐면 초등 저학년 때 이 습관을 잘 잡지 않으면 어렵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에 떠는 우리 아이파크 엄마들처럼 초등 저학년 때 제대로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길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 초등 저학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영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안전과 이런 영역,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소통 이런 영역 이렇게 5가지인가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자녀와의 소통 영역 있잖아요. 그걸 선택했거든? 그런데 소통을 선택해가지고 한 해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제가 원래 하던 소통 영역이 아니라 주로 자기주도학습 영역으로 강의를 자꾸 요청한 거야,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잠수내 영어 공부법, 또 수학 공부법, 책 읽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교육청에서 강제로 저를 바꿨어요.
너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해라 하면서. 원래 저는 공부 이야기 하기 싫고 아이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또 이 학부모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학부모교육 한번 받으러 가봐요.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 아이를 직접 키워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희소가치가 있죠. 희소가치. 이래가지고 지금은 할 수 없이 맨날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덕분에 여러분들 만난 거죠, 사실은. 어린 선생님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용천초등학교를 만나가지고 이번 학교 용천초등학교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내 여기서 이제 평생 눌러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도 이사도 막 오고 하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그렇고요. 또 무슨 얘기 할 게 있었는데 이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 강의는 방학 때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종강. 전통적으로 우리는 13년 동안 종강 할 때는 항상 종강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걸 준비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은 이제 같이 하여튼 간단하게 다과도 하고 또 종강 파티 결정적인 점은요. 한 해 동안 제가 열심히 죽겠으니까 한 해 동안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서로 피드백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앉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부페식으로 이렇게 좌석을 배치할 테니까. 근데 아직 나온 지 1년 안 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준비해와도 돼요. 또 부담되게 안 나올까봐. 그래도 오래된 고참들이 다 알아서 뭐 준비하겠죠. 명색이 선생님인데 굶기게 하겠나. 그렇고요. 김영숙 선생님 그 특별상담은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댓글 안 다셨어도 오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올 걸 예상 못하고 보통 김영숙 선생님 오시면 1학기 때는 제 방에서 이렇게 10명 남짓,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엄마들이 모여서 먼저 이제 김영숙 선생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김영숙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은 김영숙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고 이러더라. 지금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 방과후 학습 코칭단 그 학교에서 가장 학습을 어려워하는 애들을 이렇게 몇 명 맡아가지고 특별히 그 아이들과 지내고 이런 이제 소속이 있죠 지금.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도 아마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분은 이제 워낙 많은데 불려다니면서 또 특강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깊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가진 아주 고수거든요. 고수. 세상 말로 하면 고수.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죠. 이번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한다 하더라. 일단 그 주제 발표 비슷하게 하겠죠. 아이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아이들 분노하면요 오만 짓 다 하거든. 알죠? 아이를 속상하게 하면요 아이도 속상해가지고 그냥 어떤 갑자기 치밀어 온 생각을 내뱉는다니까. 우리 애도 극하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서울대 떨어지고 났어요. 그러게 내가 한마디 했어. 그러게 아빠가 논술 준비 좀 열심히 해라 안 카더나 하면서. 우리 애가 딱 유일하게 학원을 딱 한 군데를 다녔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의 대치동에 논술학원을 갔어요. 그때 서울대 입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정시도 논술 내신 수능을 같이 보죠. 수능 2배수 안에 들었어요. 0.0 몇 프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수능으로는 어디든지 다 합격이죠. 수능 2배수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내신은 개판이고, 그래도 확률을 좀 높여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우리 학원을 보냈는데 서울의 대치동에 논술 전문 학원, 그것도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우리 집 형편에. 근데 다행히 저하고 함께 살던 우리 교회 후배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이들 우리 아이 키우듯이 잠수를 다 키우고 이런 아줌마가 우리 논술학원 간다고 하니까 그때 자기 아이들 키우는데 큰 도움 받았다고 500만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오피스텔에 얻고 이제 논술학원 보냈어요. 문제는 논술학원 가가지고 그런 애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겠죠. 뭐 광주에서 전교 1등 하네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있잖아. 논술학원 안 다니고 뭐 김연아 아이스링크 뭐 갈라쇼 가고 뭐 그 입시 사이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이트가 오르비스 옵티무스라고, 라틴어로 최정의 집단 이런 뜻이에요. 그 서울대 의대 나온 이광복이라는 친구가 만든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의 그 원래 모토가 뭔가 하면 상위 1%를 위한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의치대, 그리고 문과로 말하면 뭐 그래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를 지망하거나 하는 이제 학생들의 그 입시 정보 공유 사이트죠. 이걸 서울대 학생이던 이광복이라는 친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원가입 하려면 성적표를 인증해야 돼. 고등학교 때의 모의고사나 이런 성적표 상위 1% 안에 든다는 성적표를 인증해야 되고요. 그것도 위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 접어서 그림자가 나오게 해서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오르비스 옵티무스. 지금은 좀 많이 카트라인이 낮아져서 그래도 한 교대 정도까지 이제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광복은 지금 그래서 명문대 입시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람이 됐죠.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요, 또 그 오르비스 옵티무스 안에서 다시 성적을 한 번 더 인증해서 0.1% 안에 드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 이건 오르비스 옵티무스에다가 에피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에피 오르비스 옵티무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0.1%로 인정해가지고, 아니면 탭스 950점 이상. 탭스 950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모르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이런 성적을 인정하면, 그죠? 그 에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서울에 논술학원 다니라고 올려보내고 오피스텔 얻어놨더니 그 에피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놀러 다녀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한마디 했지, 이제 떨어진 게 확인된 날 진짜 굉장히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 그러게 아빠가 논술학원 열심히 다니라 했잖아. 딱 한마디. 그럼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바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전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지도 알거든. 4살 때부터 아빠가 지를 직접 키웠다는 거 다 알죠. 지금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한다 했죠.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평생을 저하고 함께 살았어요. 뭐 찌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세상에 이런 아빠가 없다는 거 지도 알아. 근데 속상하게 하니까 내가 먼저 말을 속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지도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뭘 뿌리는가가 뭘 추수하는가를 결정해요. 그 아이들 조금 속상하게 분노케 하면요, 아이들 입에서 욕 나온다니까. 엄마한테도 욕 나와요, 요즘 애들은. 그 더 분노한 애들은 지멋대로 뭐 결정해버리죠. 뛰어내리쁘고 막 가출해버리고. 이런 걸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한,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애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강의도 듣고 도서관도 다니고 책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처럼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어려운 아이들 별로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은 이제 그런 아이들 늘 특화돼서 만나고 상담하고 또 아이들 살리고 이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항상 그 성공 사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발표할 때 김영수 선생님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번 학기는 한 번도 못 오시다가
이번 12월 23일 날 오시기로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어요. 그 예상외로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게 소통이 잘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단 상담은 이렇게 디귿 미음자로 책상을 놓고 같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요 공간이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또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기다리는 행사가 캠프라고 했죠. 힐링 캠프. 힐링 캠프를 하는데 소백산 생태탐방원은요, 우리 여름에 캠프를 했던 지리산 생태탐방원과는 다르게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진짜로 맥시멈 120명 정도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정이 있나? 현정이? 안 왔어? 어디 간대? 야는 캠프 신청도 안 하고 뭐하노? 가서 그냥 노는 거죠. 어떤 엄마는 또 애들 너무 논다고 하고 안 올라가더라. 맨날 지한테 잔소리 듣다가 2박 3일은 좀 놀아야지. 애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저것대로 놔두니까. 물론 게임도 많이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요, 아이들끼리 두면 아이들끼리 질서가 생기고 또 창의적으로 저기들끼리 놀고 막 신기한 일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10월 달에 개관한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전경이에요. 어디 있는가 하면 부석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멀더라. 여기 경북인데. 풍기 있죠, 풍기. 소수소원 지나서 하여튼 소백산 자락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그 국가 예산으로 지은 거라서 시설 정말 좋고요. 최첨단이죠, 최첨단. 지리산 생태탐방원도 그랬지만 애들은 벌써 막 어제도 우리 중딩들한테 가니까 중딩들은 초딩들 다 이렇게 남자 여자로 구분해가지고요. 그래서 복층 한 방 딱 주면 저거 알아서 놀아. 남자들은 중학교 1학년이 최고 대장이죠.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저끼리 쫙 한 방 딱 복층 달라고 벌써 막 여기 계단 있는 이 집 있죠. 이 복층이거든. 여학생들은 고요방에 또 하나 딱 주면 알아서 놀고. 그럼 엄마들은 이제 애로부터 해방돼서 엄마들끼리 이제 밤새 수다도 떨고 막 술도 마시고 너 나이고. 황토방도 있대. 참가방법은요, 댓글 달고 돈 내고 댓글에 돈 냈다고 추가하고. 요 모범적인 엄마 요 있네. 요 생명은 잘한다. 오늘 안 왔지? 네. 안 보인다. 어디 갔지? 애가 독감. 이번 봐. 남편까지 끌고 간가 봐. 5명 신청했잖아. 5명 신청하면 1명 무료예요. 할인. 너무 그게 크잖아. 애 셋인데 남편까지 데리고 오니까. 어디 살지? 아이파크? 제일 먼저 지금 입금 완료 댓글을 추가하고. 꽃돼지 마음 신청했다? 오늘 안 왔지? 자, 여기서 이제 이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특강이죠, 특강. 이번 특강 라인업은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는 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 특강 있죠, 특강. 저녁에 2번, 오전에 1번. 나머지는 이제 수다 떨고 놀고. 이번엔 저것도 할 생각인데, 유튜브로 지방에서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타고 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 모임? 이런 거. 유튜브 타고 오신 분들은 뭐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그래서 좀 묻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기회를 잘 못 드려가지고, 애들 요 자연생태 프로그램 6시간짜리 할 거거든요.
여기 소백산은 특화된 그게 여우가 있어. 붉은 여우인가? 우리 지리산 갔을 때는 반달 가슴곰 있었죠. 지리산에는 무슨 여우가 있어.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오는 길에는 부석사하고 소수서원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애들은 좀 싫어하겠지. 저는 겨울 부석사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리고 지리산, 우리 여름 캠프 지리산 갔을 때를 생각하면 진짜 시설 좋고 쾌적하고요. 밥 맛있고. 엄마들 이 여러 명 모이면 까다롭잖아? 어디 가노, 저? 어? 화장실한테 뭐 백을 들고 가노? 아니, 보이잖아. 체크하는 게 아니라. B형은 눈이 발달했어. 자기도 모르게 쫙 보여요. 어? 자, 익한다고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지겨워 죽겠더라 하면서. 맨날 익하는 시간 다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게 답답하죠. 뭐 무슨 자녀교육 노하우가 있나 싶어서 한번 들어볼 기라고. 2시간짜리 동영상 요즘 유튜브에 없죠. 전부 짧은 15분, 뭐 쉐바시 이런 것도 15분이고 테드는 몇 분이더라? 10분인가? 15분인가? 근데 2시간짜리 동영상 올리는 우리 배짱도 대단하고.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라 이거죠. 근데 어떤 음악 하잖아. 이 짜여진 각본 있는 그런 강의 말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버라이어티 쇼죠. 버라이어티 쇼. 아프리카 1인 방송 비슷한 거래. 저도 1인 방송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올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우리 페이스북 생중계도 하려고. 근데 뭐 내 혼자는 다 못하고 페이스북 생중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형님 한 분이 이번에 뉴욕 교회로 파송돼 가가지고 뉴욕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 많으셔서 못 가니까 뉴욕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 대신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하는 형님인데 이 형님은 내보다 7살 많은데 그죠? 그 집회 때 말씀을 하면서 이걸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는 거라. 자기 와이프가 하는 것 같아. 그거 괜찮더라? 그러면 그 녹화된 게 페이스북에 늘 남아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방금 지금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페이스북 생중계. 내가 한번 우리 전에 토라스쿨도 저거 뭐야 스카이프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제 컴퓨터 사양이 너무 꾸질러가지고 자꾸 끊기고 이러다가 치웠는데요. 하여튼 이번 캠프를 지나고 내년부터는 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자 이제 뭐 할 얘기 다 했나? 뭐 또 있었는데? 방금 누가 또 하나 달았다. 내가 120명 언제 되는가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 그래 아니네. 그래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완전 신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형 빼놓고. 우리 형은 정치적으로 제가 자꾸 초대를 해야 된다 했죠. 왜냐면 이번에도 교회에서 목이님이 우리 형 만났다는데 좀 관심이 많아 우리한테. 왜냐면 동생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사니까 좀 이렇게 우리 형이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옛날에는 맨날 내 욕하고 그죠?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철에서 꽃피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사는 걸 보고 우리 형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쩌든지 돕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형은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번에 목이님 만나서도 묻더래. 그게 안 좁나 하면서 자기 병원 근처로 이사 오라 하면서. 그리고 남산농가가 우리가 누구 만나노 하면서 남산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 아들도 그러니까 조카들이 아빠 거기는 신월성 지구라서 정말 좋은 대학 하면서. 그리고 우리 형이 그래 하면서 뭐 넓은 데로 옮겨야 안 되나 하고 뭐 이런 의사 타진하더래. 그 지금 우리 강의 장소 지금 좁잖아요. 원래 영춘초등학교 엄마들 온 것처럼
내년에 또 혹시 알아 한솔이나 한샘이 또 부르면 한솔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한샘은 한 번 갔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주변의 학교 내 한 번만 강의를 더 하면 연구소 좁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엔젤 투자자들 구해가지고 바로 요 앞에 뭐 넓은 땅도 많은데 그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좀 좁아가지고 아 그래 강사 얘기했죠. 우리 형 그 강사로 오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까지 우리 엄마들한테 숨겨뒀던 진짜 강의를 잘하는 두 분을 섭외해놨어. 2시간씩 차 몰고 와가지고 소백산 생태탐험까지 대구서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 5분, 2시간 1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근데도 우리가 부탁하면 그 멀리도 온다니까. 저도요 뭐 일산 뭐 이런 데서 불러 다 가잖아요. 불러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 아 그래 그러고 제가 요즘 있잖아요 며칠째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영장개발센터 이제 문자 온다. 오늘 오전 11시 18분 어제는 보냈다 해놓고는 있잖아요. 제가 요 며칠 계속 아침에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 거라. 02-1599-3333 안 받았는데 어제 애들이 막 중간에 애들이 선생님 전화 와요 하면서 받으래. 그래 응급기를 받았어요. 카카오뱅크래. 저 카카오뱅크 사용자거든요. 며칠 전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한테 돈이 3만원 입금됐어. 그 나는 수학교실 엄마들이 뭐 수학중심 책 산다고 돈 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라. 근데 어제 카카오뱅크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돈이 잘못 입금됐다는 거라. 어떤 사람. 근데 이분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 ARS로 전화를 할 테니까 내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거라.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요. 안 그래도 요즘 뭐 카카오뱅크 대출 사기 개사코 막 이거 대출은 아닌데 그래도 ARS로 전화내가 내보고 비밀번호 누르라고 좀 찝찝한 거라. 그럼 내 비밀번호 야들이 캐치한다는 말이잖아. 캐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락하다가 근데 이 여자가 조선족도 아니라 조선족 억양을 알잖아요. 보통 전화 사기 하는 애들 보면 조선족이 많은데 그것도 아니라 서울 표준말이고. 그래서 누르락 하다가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세상도 험한데 좀 찝찝해서 안 되겠다고 계좌번호를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직접 이체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 그걸 끊었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근데 방금 제가 이거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1599-3333은 카카오톡 전화 대표 전화가 맞아. 근데 이거 대표 전화 이런 거 할 때 02 이런 거 붙이나? 안 붙이죠? 붙는 데도 있어? 그럼 이거 직접 전화해봐야 되겠네. 근데 그 잘못 입금시킨 그 3만원 준 상대방 계좌번호를 내한테 톡을 보내야 내가 이체를 하잖아요. 안 보내.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내가 지금 사기당하다 만 거야? 아니면 너무 예민한 거예요? 맞아? 아니 02-1599-3333 이거 1599-3333 이거 카카오뱅크 맞다니까 조금 전에. 네, 번호도 그 사람들이 번호도 도용할 수 있어요? 네, 땡겨가지고 한다고. 그래? 경찰청도 번호 땡겨가지고. 그래? 절대로. 그럼 내가 잘한 거네? 네. 아니 신종수법이잖아. 뭐 이자를 뭐 낮게 한다 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출 사기는 많다 하더라고. 근데 그 3일 전에 내한테 3만원을 보냈다니까? 그러면 이마들 3만원 손해보잖아. 더 큰 거를 노리고. 와. 사기 맞아? 네. 계좌 보내줘. 그때 보내면 돼.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 이제 조용. 괜히 이야기가 시끄럽게. 아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데 귀신이라니까. 자, 오늘 책은요, 우리 12월 아이들하고 제가 책벗 하는 책이기도 해요. 책벗에 성탄절 관련 책을 4권 제가 선정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책, 가장 유치한 책.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오늘 제발 좀 길게 해야 될 긴데. 저도 지금 세상의 흐름에 맞게 강의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길버더니 출판사에 대해서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강아지똥, 또 지원의 병관이 시리즈, 뭐 이런 뉴스한 손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 이런 뉴스한 책들을 낸 어린이 책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 한 3, 4위 정도를 다투는. 그래서 길버더니의 책은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 마음 놓고 빌려서 아이들한테 읽어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로버트 베리.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윌로비시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세 도착했어요. 커다랗고 싱싱한 초록나무였어요. 그렇게 큰 나무는 윌로비시도 처음 봤어요. 윌로비시가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오, 굉장해. 아주 멋져요. 윌로비시가 소리쳤어요. 자, 안으로 들여주세요. 원래는 어느 자리가 좋을까? 옳거니 거실 한쪽이 좋겠다. 그런데 나무를 세우고 보니 생각한 것과 상상한 것과 퍽 달랐어요. 나무 꼭대기가 천장에 다 피 꺾였어요. 윌로비시가 한숨을 푹 쉬었죠. 오, 이런, 이대로 둘 순 없지. 윌로비시는 백스터 집사를 당장 불렀어요. 백스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댕강 잘랐어요. 윌로비시가 활짝 웃었어요. 좋았어, 이제 나무를 꾸미세.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꾸몄어요. 백스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은쟁반에 담았어요.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다고 말이야. 백스터 집사는 2층에서 일하는 애들레이드 양에게 나무 꼭대기를 선물했어요. 오늘 밤에 장식할까? 아, 얼마나 예쁠까? 하지만 애들레이드 양은 곧 실망했어요. 어머, 너무 크네. 그럼 할 수 없지. 애들레이드 양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랗고 잘 드는 가위로 꼭대기를 댕강 잘랐어요. 다음날 애들레이드 양은 나무 꼭대기를 뒷마당에 버렸어요. 정원사 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팀 아저씨는 버려진 나무를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팀 아저씨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지 기대됐어요.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아주머니는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이 나무는 너무 커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말릴 틈도 없이 꼭대기를 싹둑 잘라 밖으로 던졌어요. 아빠곰이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니,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이런 걸 버렸지? 잘됐다.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여보, 나왔어. 선물 가져왔어. 아빠곰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나무가 정말 멋져. 그렇지? 아기 곰이 소리쳤어요. 별은 어디에 달아요? 아빠 곰이 말했어요. 그럼 아래쪽을 조금 자르자. 엄마 곰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더니 꼭대기를 싹둑 잘랐어요. 아빠 곰이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그거야. 여보 최고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자. 쿠키랑 나무 열매, 종을 매달자. 반짝이 줄이랑 팝콘 줄도 두르고. 엄마 곰이 말했어요. 장식은 당신이 해요. 청소는 내가 할 테니. 꼭대기는 필요 없으니 얼른 내버리고 올게요. 밤이 깊었어요. 아빠 여우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빠 여우는 곰곰 생각하다가 자루에 나무 꼭대기를 담았어요. 아빠 여우는 불이 나게 집으로 갔어요. 울타리 문을 훌쩍 넘었어요. 식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얼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 여우가 좋아서 소리쳤어요. 맛있는 고기파이보다 더 멋있는 선물이에요. 히터 좀 꺼라. 그렇지만 선물은 크고 집은 작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꼭대기를 자르면 돼요. 아빠 토끼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게 틀림없어. 이거 봐, 이거 봐. 여보, 내가 뭘 가져올게? 아빠 토끼가 법석을 떨었어요. 식구들이 금세 모여들었어요. 모두 아주 기뻐했어요. 나무둘레를 깡충깡충 빙글빙글 당근을 들고 법석법석 들썩들썩. 아빠 토끼가 삭삭 당근을 깎았어요. 뚝딱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벽난로 위에 올려놓자. 아기 토끼들이 소리쳤어요. 나무가 너무 커요. 나무가 크단 말이지. 그쯤이야 문제없지. 엄마 토끼가 나무를 도마에 올리고 당근처럼 꼭대기를 톡 쳐서 밖으로. 휙. 아빠 생쥐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빠 생쥐는 나무 꼭대기를 끌고 가다가 눈밭에서 꽈당. 계단을 오르다가 미끌미끌 꽈당.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생쥐가 손뼉을 짝 쳤어요. 어쩜 우리 집에 딱 맞아요. 생쥐 가족은 나무 꼭대기에 샛노란 치즈배를 달았어요. 모두에게 꼭 맞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어요. 윌로비씨처럼 말이에요. 정말 멋지죠? 생쥐들 보여요? 윌로비씨 집의 한쪽 구석에 사는 생쥐들 집에 작은 트리가 생긴 거죠. 이거 에리얼이 한번 몰라. 이건요, 이 책은 크리스마스 그림책의 고전. 발간된 지 50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이렇게 컬러가 아니었는데 한 20년 전인가 또 컬러를 입혀가지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그림책의 그 고전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그런 책이죠. 스토리 구성도 다양하고 단순하고요. 여기 보면 막 트리 자르는 도구들 막 계속 바뀌면서 등장하죠. 이런 거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알아서 아이들하고 찾아서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뭐 그런 그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건 엄마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이 12월 들어서 책벌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크리스마스가 많은지 아는 놈이 없어. 며칠인지도 심지어는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3학년 어떤 애한테 내가 이 크리스마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돌발 퀴즈를 내거든요. 10문제 돌발 퀴즈를 냈어.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인지 써보라 하니까
어떤 놈은 12월 30일이라고 쓰더라고. 아예 며칠인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고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더만. 선물 받는 날인 줄은 알대.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이래서 그 책 보서 보면 희한한 일 많다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퀴즈를 내면서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내거든요. 못 맞추면 또 막 힌트 엄청 주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일어난 이제 이 책 말고 다른 책 있어요. 커다란 이거 말고 뭐 있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이 그림책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뭐라고 하겠하면서 두 글자 이걸 아는 놈이 거의 없어. 어렵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지. 힌트 하면서 아침에 뭐라 하지? 하면 굿모닝, 저녁에는 굿 이브닝이라고 하지. 이브닝이 저녁이 하면서 여기서 한 글자만 빼면 돼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하면서 막 큰 걸 깨달았다는 듯이 감탄하면서 이제 막 쓰고 이래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어려운 문제가 크리스마스 때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지? 이게 제일 어려워하대. 그래가 막 직접 노래도 여러 곡 불러주고 이제 캐럴이라고 나오죠 책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픈북 테스트를 하거든요. 책을 다 펴놓고 지가 찾아서 정답 적으면 돼. 근데도 모르는 놈들이 있어. 그래 하여튼 온갖 수를 써가지고 내가 100점 맞으면 1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100점 맞추려고. 근데 이제 가끔씩 아이들 이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물어봐요. 산타 할아버지는 왜 양말에 선물을 넣어놓고 가지? 그 이유를 써봐. 하면 애들 막 머리 터질락 하죠, 이제. 아무리 책 뒤져도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창의적인 대답을 해야 되죠. 애들 막 처음에는 막 골쌈에다가 정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생각을 쓰면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생각을 뭐 장난 안 치고 성실하게만 자기 생각을 쓰면 이제 칭찬을 받잖아요. 어떤 애는 정말 책 안 읽고 귀찮아하는 애인데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왜 양말 속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넣어놓냐니까 귀찮아서 그래. 침대 위에 올라가가 막 애 자는데 옆에 놔두고 가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양말 속에 넣어놓고 간다. 이런 애도 있고요. 보통 이제 좀 생각하는 한 3, 4학년쯤 되면 이제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선물이 안 보이게 하려고 양말 속에 집어넣어둔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칭찬 많이 받잖아요. 어떤 아이가 참 기발한 대답을 했어. 양말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양말의 그 신축성에 주목해가지고 그 칭찬 제가 많이 해줬어요. 또 묻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산타 할아버지는 왜 굴뚝으로 오지? 이런 거. 이건 제가 해마다 물어요, 애들한테.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안 들키려고 또 현관문이 잠겨 있을 테니까 이런 대답을 하죠.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엄마들한테 묻겠죠? 그럼 엄마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 거죠. 전에 왜 우리 독서 지수 테스트 해봤죠? 책을 읽다가 아이들이 질문하면 좀 있어 다 읽고 나서 물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의 궁금해하는 것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고 바로 엄마가 단답형으로 대답해주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용수 교수가 쓴 생명을 살린 수학이라는 책 보면 배용수 교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해?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 교과서로 이제 하잖아요. 뭐 대답을 해오면 틀렸더라도 항상 그거 물어보거든요. 니 왜 이래 생각했노? 이렇게. 그게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자녀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지만 책 읽기나 수학이나 전부 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당면한 기말고사 몇 점, 이건 너무 좀, 그죠?
너무 좀 짧은 목표죠. 그 말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항상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한 면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제 쌍둥이인데 맨날 하나는 말썽쟁이라서 선물 못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걔가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착각해가지고 쌍둥이라서 착한 놈한테 선물을 가득 주고 이거 나쁜 놈 양말은 비워둬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착각해가지고 나쁜 놈한테 선물을 가득 넣어놓고 착한 놈은 텅텅 비워놓고 간 거라. 근데 새벽에 애가 일나가 깼어. 나쁜 놈이 말썽꾸러기가.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 그 쌍둥이 형제 착한 애 쌤 양말은 비어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이 산타 할아버지의 그 측정 기계에서는 분명히 나쁜 애였는데 그래가지고 지 선물을 다 반을 옮겨 담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착한 아이가 된 거라. 산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그 측정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벨이 막 울려가지고 그죠? 얘가 급격하게 착한 애가 됐어. 그 산타 할아버지 가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두 양말에 다 선물을 가득 채워주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책부습을 하면서 우리 연구소 쌍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용금초등학교에서 3명이 와서 저하고 책부습한데 이제 이 평소에 형이나 동생 욕을 하라고 하면 A4 용지 앞뒤가 팍팍 하도록 막 욕을 하면서 개씨발놈 막 하면서 니가 형이가 하면서 막 하고 막 서로 막 있잖아요. 정말 신랄하게 하고 내 그 속에 있는 걸 좀 털어내라고 이제 가끔 그렇게 유도할 때가 있어. 정말 욕을 뭐 바가지처럼 하더라고. 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 그림책의 주인공이 이제 쌍둥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썽꾸러기로 알았던 얘가 사실은 속 깊은 곳에 그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글을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또 애들이 막 칭찬하는 글을 막 버가지로 막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길래 아 얘들 좀 진짜 사이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했어. 마지막에 이제 10문제를 다 하게 하고 뒷페이지에다가 네가 받고 싶은 선물을 쓰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10문제를 내가지고 3명이 다 100점을 받으면 내가 2,000원을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내 별지랄을 다 해도 한 명이 100점을 못 맞았어. 뭐 가산점 주고 기특한 대답하면 별표 하나 줘가 오답 하나를 만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90점이라. 그래서 얘들이 이제 셋 중에 하나라도 100점을 받으면 1,000원, 셋 다 100점을 받으면 2,000원 했거든. 근데 둘은 100점이고 하나는 90점이라. 그래서 애들이 실망해가 1,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실망해가 있는데 마지막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쓰라. 선물. 거기다가 이 90점짜리 애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방탄조끼를 2개 받고 싶어요 하면서. 왜 하니까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그 총싸움을 해야 되는데 방탄조끼가 2개 있어야 동생을 하나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읽고 지난주에 막 그렇게 동생 욕을 바가지로 하던 애가 제가 이제 칭찬할 딱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가 와 이건 너무 감동적이라 하면서 막 그래서 거기다가 가산점을 하나 딱 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만세를 부르면서 막 드디어 2,000원 받게 됐다고 막 와 하면서 있잖아요. 막. 무슨 서울대학교 합격할 부르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형 때문에 우리가 2,000원을 받게 됐다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얘도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이 쌍둥이 중에 이 형은 어릴 때 굉장히 아파가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 3학년인데 아직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이런 걸 잘 못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학습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칭찬했더니 지금 1년도 같이 수업하는 다른 둘도 자 때문에 제가 2,000원을 받게 됐다고 막 계속 칭찬을. 애들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 사실 크리스마스 정신 이런 게 그런 거죠.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 스토리 플롯이 아주 단순하죠.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거대한 트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라. 점점 작아지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커가지고 자르죠. 꽁댕이를 잘라 버려. 근데 이 버린 것이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만족이 되고 계속해서 마침내 이 윌로비시 집안의 구석에 있는 생쥐 가족에게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들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맞추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사지선다형으로 1번 아빠 생일, 2번 엄마 생일, 3번 부처님 생일, 4번 예수님 생일. 그리고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주로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장식을 많이 하더라. 이래야 이제 4번을 적는 거라. 크리스마스 정신이 그거죠.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배울 수 있는데요. 점점 작아지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만족이 돼요.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제가 운동권 하고 이럴 때는 항상 큰 사람을 따랐다 했죠. 위대한 사람, 업적과 성취가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선동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제가 항상 따랐어요. 제가 한참 이제 젊을 때는 그때 이제 가장 존경받는 우리 운동권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분이 원로 3인방이 있었다고 했죠. 문익환 목사님. 옛날에 평양에 방북하고 와서 감옥도 가고 이런 문익환 목사님. 이제 기독교의 이제 가장 진보적인 교파 출신이죠. 그 한신대 알아요? 그 신학대학마다 이제 그 성향이 다 있는데 한신대가 가장 진보적인 교파예요.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출신이죠. 문익환 목사님. 그 다음에 백기환 선생이라고 있어요. 허연 머리 날리면서 맨날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선동가락하면서 제가 백기환 선생 집에 직접 가봤거든요. 연구소에 통일문제연구소라고 했는데 대구의 상징적인 대구 운동권의 대부 이강철 씨라고 있어요. 그분을 제가 따라서 일할 때 이강철 씨가 저보다 우리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기도 하고 대구 운동권의 대부죠. 이분은 감옥을 7년 반이나 살고 나왔거든요.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분 따라다닐 때 저는 어렸지만 20대 후반이었지만 유명한 분들 집에 다 가봤어요. 문익환 목사님 집에도 가고 이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죠. 감옥 가는 걸 불사하고 그 사회의 진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러니까 저는 늘 이런 사람들을 따랐어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때 40대 트로이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벌써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 중에 김근태 선배라고 있어요. 고문 많이 당해가지고 나중에 막사이사이상 받고 이분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야당 정치도 하고 마지막에 또 이부영 선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빈민운동의 대부라. 이분은 경기도 시흥에서 빈민운동하고 이래가 막사이사이상 받고 이런 분인데 이분도 벌써 돌아가셨네.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따랐어요. 다 서울대 나오거든요. 항상 그 위대하고 크고 이런 걸 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걸 따를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 능력이 부족하죠. 일단 학교도 그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 우린 지방대학 나왔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따르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박탈감, 거리감이 생기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황폐해지죠. 여러분들 책 잘 골라서 읽어야 돼요. 자기개발류의 서적 읽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져. 뭐 하면 된다 캐사코, 뭐 아침형 인간 캐사코, 뭐 이런 거 읽다 보면 아침에 못 일하는 엄마들은 자괴감이 생기는 거야. 특히 B형들은 밤늦게까지 놀고 아침에 늦게 일하고 이게 특징이거든. B형은 아침형 인간 읽으면 절대 안 돼. 큰일 나요. 그런 자기개발료 서적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지와 막 이런 걸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해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되거든. 그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항상 그 위대한 것, 큰 것, 훌륭한 것 이런 걸 자꾸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 이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야. 왜? 늘 큰 거, 훌륭한 거, 위대한 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아이들이 그걸 다 성취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리고 그건 만족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끝이 없죠. 성적 이런 거 끝이 없어요.
성취는 끝이 없어요. 계속 더 큰 성취를 기대하게 되죠. 기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라. 여러분들 애 키워보라니까.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기대도 올라가. 제가 해봤잖아요. 아니, 내가 오죽하면 잠수내다가 우리 애는 수능에서 전국 수석할 거라고 글을 썼겠어요. 왜? 우리가 전국에서 0.0 몇 프로 하니까 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거지. 미친놈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아직 정신과를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공식적으로 미친놈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잠수내 과감하게 그렇게 글을 썼다니까. 우리 전국 수석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시라고.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모의고사 성적이 뭐 항상 0. 몇 프로 안에서 노니까 그러니까 제 기대도 자꾸 올라가는 거지. 거기는 만족이 없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고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주고 있어요. 크고 위대한 것 이런 걸 주고 있지. 우리도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해보면 이상하게 거기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우리한테 시간을 안 내죠. 저한테 상담하자 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주죠. 근데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오은영 박사나 이런 분한테 안 가보라니까 돈도 많이 줘야 되고요. 대치동에 유명한 컨설턴트들 있죠. 뭐 조남원이 뭐 이런 데 가면요 돈 많이 줘야 돼. 한 시간에 70만씩 줘야 되고. 저한테 오면 공짜잖아, 공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걸 이제 진짜 저도 몰랐는데 제 스승한테 배웠죠. 아, 그죠?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작아져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제 스승이 항상 우리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우리 앞에서 늘 고백하고, 그죠?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항상 자기 부끄러움만 이야기해.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 스토리텔링이 감동적이라. 전에 한 말씀 드렸나? 우리 평생을 그 조울증 약 먹고 사는 자매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우리 그 카페 동영상도 올려놨죠. 윤주라는 애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아니, 걔가 상수회상 1학년 때 자기 담임을 만나서, 그죠? 이 담임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 따라서 우리 목사님 집에 갔다잖아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얘가 조울증이니까, 조울증은 조증이 오면 계속 말하는 거라, 침 튀어가면서. 그죠? 조울증 뭔지 알아요? 엄마도 가끔 있지, 조증. 얘는 뭐 진짜 심하거든. 얘가 밥 사준다 하면 내가 겁난다니까? 식당에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우리 명경이한테 밥 사준다 해가지고 밥 먹은 적이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침이 막 튀어나오죠. 근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처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이제 사람으로 대접해 주니까, 그죠? 자기 살아온 이야기죠. 어떻게 하다 자기가 조증이 걸렸는지, 아버지가 뭐 이북에서 살다가 전쟁 때 막 남하해가지고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입지전 쪽으로 살아가지고 딸들에게 자기처럼 입지전 쪽으로 살라고 겨울에 냉수 마찰 시키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채끼 감아가지고 당수로 이거 때리는 거 있죠. 이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없는 거라. 딸 넷이 있는데 딸 넷이 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일 약한 자기가 이 조울증 걸렸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그 8시간을 침튀기면서 8시간을 이야기했다. 자기를 데려갔던 그 담임, 지금 뉴욕교회 파송가 있는 그 형님이에요. 담임도 듣다 이제 안 돼가 집에 갔어. 근데 얘는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밤 12시간 넘도록 8시간을 들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8시간 이야기해놓고 얘가 이제 할 이야기 다 했어요 하면서 집에 갈래요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더 할 이야기 없나 하면서 침 튀겨서 죄송해요 하니까 뭐 침으로 세수를 하면 뭐 건강에 좋다던가 이하고요. 와, 나 뭐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기 사람이 아니죠, 우리 스승은.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윤주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죠.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 윤주가 그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처음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8시간 에피소드를 알게 된 거라. 그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동영상 그대로 퍼다가 우리 카페에도 갖다 놨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저를 살린 사건도 있잖아요. 저를 우리 목사님이 대한 사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전설적이거든. 근데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 내가 너를 인간되게 했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 아프셔서 목사님 대신 일요일날 교회에서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목사님 전화로 화답하시기를
내가 니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너 엄마가 오늘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우리 상도 좀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 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를 가졌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공을 돌리는 거야. 항상 자기는 작아지고 낮아져서 자기는 없는 분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앞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흙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 말씀드렸죠. 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농부가 없으면 흙은 아무 용맹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흩날리면 막 사람들 눈에 들어가서 막 짜증나게 하고 막 이렇죠. 황사 중국에서 날라오잖아요. 정말 괴로운 거죠. 흙은 만물의 찌꺼기가 썩어서 집적된 곳. 이게 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다 그렇죠? 겉으로는 고상하게 화장하고 다니지만 우리 속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거기에 딱 못 박혀 있는 거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누구에게도 만족이 되는. 신기하죠? 이번에도 최근에 그 계대 신유일 교수님이라고 이야기 내가 자주 하죠. 이분이 그 이창동 감독의 누나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 이창동 감독의 누나는 집에서도 버려졌어요. 뇌성마비 환자거든. 이창동 감독의 그 오아시스 보면 문소리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자기 동생이 모티브, 자기 누나가 모티브 같아. 집에서도 버려졌어. 이 누나가 하루는 벌써 39년 전 이야기인데, 그 대명 칠동 살 때인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뇌성마비에다가 집에서도 버려지고 이러니까 자기 죽겠다고 동네 약국에 죽고 싶다고 죽는 약 없냐고 물으러 간 거라. 그때 그 약국에 약사도 아니고 카운터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 아틀란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됐어요. 아틀란타로 이민 가가지고 이 형님이 약국 카운터했어. 그 이창동 감독의 누나가 뇌성마비, 누가 봐도 외관을 봐도 입도 좀 삐뚤어져 있고요. 말도 잘 못하고 이렇거든. 그 죽는 약 없냐고 물어온 사람한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바카스를 줬다 하던가. 좀 쉬었다 가라고. 물 줬다 하는데 바카스를 줬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라. 그래서 자기가 죽으러 갔는데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니까 이 누나는 약간 이렇게 장애를 가졌으니까 동네 애들도 막 놀리고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짝대기로 찌르고 뭐 이런 누나였거든. 근데 이 형님이 사람 대접해 주고 자기도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때 이창동 감독 누나가 따라봤다니까 우리 교회 39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오면 기절초풍할 모습이 보이죠. 온 사람마다 그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설교하잖아요. 못 듣고 있어. 계속 돌아다닌다니까.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어.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거지. 전부 장애를 가져가지고 집중력도 약하고 계속 돌아다니. 이 누나는 돌아다니다가 목사님 좀 길게 하면 고함을 지르는 거라 이제. 그만해라 영감 하면서 아저씨 그만해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이제 우리가 화답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단상에 올라가 목사님 옆에 딱 누워가지고 노트를 한 권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오늘 와 그래 길게 했노 아저씨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 형제도 간증 들으면서 또 거기다 대답해 주는 거라. 얼마나 길었는데 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누나 말을 잘 못하니 글로 써서. 그게요 노트가 몇 권? 200권인가 있다 했죠. 그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거 기절할 노릇이죠. 단상에 올라가는 것, 그런 장애인이 존중받는 것,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번에 신유일 교수님도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그 누나를 취재하고 막 촬영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그 누나를 우리가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누나는 표면적으로 장애인이고 뇌성마비 장애니까 우리는 멀쩡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건 껍데기만 보는 거죠.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라. 그 누나는 표면적으로 뇌성마비가 있고요. 저는 속으로 이 심한 장애가 있죠. 여러분들 내하고 살아봐야 하는데. 저는 조금만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내 안으로 움츠러 들어가고요. 우리 목이님이 내를 조금만 공격하면 나는 막 모든 회로가 딱 마비돼. 그럼 그때부터 3살짜리, 엄마한테 혼나는 3살짜리 애처럼 내가 가만히 있다니까. 이런 내 이야기를 이 그림책으로 만들면 대박인데, 이거. 제가 어릴 때 친척 집 갈 때 그 삶은 계란 3개
먹는 이야기 이런 거 그림책으로 내면요. 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누나하고 그 누나를 내가 받아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함께 사는 거지. 누나도 부족함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작고 낮아진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거죠. 그 필담 노트가 수백 권 있다니까 지금. 이번에 그 교수님 그걸 발견해가 그 누나 집에 찾아갔잖아. 취재하러. 그 누나 어디 사는 줄 알아요?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 7평 영세민 아파트 있어요. 비둘기 아파트 알아요? 근데 거기 장애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거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그 누나를 또 어떤 사람이 집에 갈 때마다 태워다 준다. 7년 동안 태워준 형도 있고요. 살다 보니까 희한하죠.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자기가 계속 낮아진 거라. 이 책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컸잖아요. 책 제목이 그렇죠.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트리 윗부분이 자꾸 잘려나가서 작아지죠. 근데 잘려져서 작아진 부분이 다른 집에 가면 또 만족이 되는 거라. 희한하죠. 그리고 계속 꼭대기는 잘리고 있죠. 충분하니까 꼭대기가 잘려나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가 작아졌는데 그게 우리한테 와서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 먹히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줬죠. 그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서는 매주 이거 하죠. 이거 뭐라 하더라? 성체성사 하죠. 개신교에서는 이걸 1년에 2번 정도 해요. 매주 안 하고. 세례교인들만 이걸 포도주를 먹고 카스테라를 먹을 수 있어. 그걸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을 먹고 마셔서 소화해서 그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 한단 말이고 이 말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럼 뭐 의미를 모른 거지. 그 당시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죠? 위대해서 많은 일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나중에 어디까지 작아지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라. 가장 비참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저주받은 형벌이래. 주로 반란죄의 수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주로 반란운동,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겠죠. 그 반란 소요 이런 걸 일으켰다가 잡히는 두목들은 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라. 그게 십자가형이죠. 그게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 빨가벗겨 가지고 그죠? 온천에 누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굉장히 잘 나가던 위대한 사람 같았는데 점점 작아져서 빨가벗겨져서 군중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작아진 이런 상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번에 일요일날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건강을 좀 회복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는 다 종교 안에서 믿고 있죠. 믿는 건 자기 신념이죠. 자기 신념. 근데 이건요,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항상 흔들려. 예수가 뭐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어쩌고 죽고 뭐 이칸이 좀 이상하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그 죽고 나서 또 뭐 어디 뭐 천당 간다 개사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건 아무리 믿어도 자기 신념이라서 늘 신념 체계가 흔들리죠. 근데 우리 목사님 옛날에 뭐라 한 줄 알아요? 은행을 생각해봐라. 은행. 우리가 은행에 막 갖다 돈 맡기잖아. 여러분들 제 이런 좋은 강의를 하는 저같이 착한 사람한테도 돈 안 맡기지. 근데 생판 본 적도 없는 은행에 갖다 돈을 맡겨. 맞죠? 왜 그래? 오랫동안 거래하고 법률로 보장되고 이래가지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자,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 자기가 결정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일반적인 종교적 믿음이죠. 근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떠함을 보고 내게서 저절로 생기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보통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뢰라고 하죠. 신뢰. 그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오랫동안 거래하고 정부가 법률로 보장하고 지불준비율 제도라고 했죠. 은행은 자기가 받아들인 유치한 예금의 몇 %를 한국은행에 다시 예탁해야 돼요. 무슨 일이 날 것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다시 뭐 영국인가 어디 그죠? 또 몇 %, 30%인가 뭐 예탁하죠. 이게 지불 준비율 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 법률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은행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돈을 남에게 갖다 맡기는 거라. 희한하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살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식탁을 준비할 때 우리 목사님 이분이 뭐라 했죠?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무를 통째로 갖다가 입에 처박아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좀 상스러운 언어를 써서. 맞죠? 무를 그냥 가족들한테 입에 쳐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입에 안 들어가죠. 못 먹는 거라. 위대한 건 못 먹는다 뜻이에요. 큰 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잘게 잘라, 요리를 할 때마다. 맞죠? 잘게 잘라서 입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어리다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익히죠. 삶고 뭐 굽고 끓이고 데치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양념도 하고 조리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음식은 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소화되죠. 그것도 입 안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위로 못 보내지 이빨로 이거 잘게 쪼개 가루를 만들죠. 그래야 위 안으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내려가면 또 위 주름이 위 벽이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액체로 만들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이 액체가 당으로 변화해서 우리 몸에 공급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죠. 영양분이 되니까. 그래서 희한하다니까. 저 농장에 가면 소 있잖아. 소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소를 도축해가지고 그죠? 많은 유통 경로를 거쳐서 우리 집 앞 부족간에 오잖아. 그럼 우리가 그 소 안창살을 사다가, 제가 안창살을 좋아하거든. 우리 목이님이 생일에서 안창살 지금 사다 놨대. 내주려고. 안창살 사다가 딱 구워 먹어봐. 그러면 이상하게 소와 나는 전혀 다른 일일적 존재인데 어떻게 돼요? 소가 내가 된다니까? 소의 그것이 내게 와서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고기의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이런 방식. 자,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물질이 아니니까 소고기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식인종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죠? 우리가 먹으면 소화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의 작아진 것, 부끄러운 것, 실패한 것, 이런 걸 계속,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놓는 거라.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전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소화된다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턱턱 걸려. 소화가 안 돼. 나와 하나가 안 돼. 왜? 나는 그렇게 자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위대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존경스럽긴 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안 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승이 와서 저한테 항상 자기 부끄러움을 내한테 전시하니까 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잖아. 노르메가 폐가 망신했죠. 뭐 하여튼 성질 더럽죠. 뭐 트라우마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아, 저 사람은 내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신기하죠? 목사님 위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실패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저는 우리 목사님 27살 때 그 아버지가 하던 문방구 망해가지고 섬에서, 전라남도 섬에서 빛이 잔뜩 지고 너무 쪽팔리게 아침에 가게 문을 못 열겠더래. 왜? 전시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야반도주한 이야기. 할 수 없이 자기가 친구가 편지가 와가지고, 어릴 때 네가 폐병 걸렸을 때 살려준 게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니냐 하면서 네가 목사가 되겠다면 내가 신학교 갈 길을 주선해 주겠다, 이런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 그걸 우리 목사님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 근데 형편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고 야반도주를 한 거지. 야반도주가 새벽에 이제 첫 배를 타고요 몰래 나오는데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 너무 초조했대. 빚쟁이들 알고 잡으러 올까봐. 근데 그 첫 배가 떠나는 고동소리 있잖아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붕 하면서 고동을 울리거든. 고동소리가 울리는 순간 너무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이 카더라고. 와, 난 그 이야기 들을 때요, 제가 노름마다 빚지고 있잖아요. 막 사채업자한테 전세 계약서 넘겨주고 저 평리동 월세방으로 쫓겨가고 막 이러던 시절에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난 우리 형한테도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이미 찍혀가지고, 우리 형수하고 형한테 찍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배다른 형님한테 2박 3일을 걸어서 전남 보성까지 돈 빌리러 갔다가, 그것도 평소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논밭 다 팔아 가져갔대, 배다른 형님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줄 줄 알고 갔는데 2박 3일을 걸어갔다잖아.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다시 털레털레 빈손으로 걸어올 때 그 막막함. 지금 시골집에서는 그 노모가 기다리고 있고 혹시 동구영어나 싶어가지고 그 막막함을 이야기할 때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 저는요 32살 때 다 망하고 이제 전세 계약서 사채업자한테 넘겨주고 우리 애 그때 2살 때인가 우리 와이프하고 월세방으로 쫓겨갔거든. 평리동 그 밑에 막 구더기 보이는 화장실 있죠. 구멍뻥 뚫힌 거, 그런 화장실 있고 쥐가 막 다니고 월세 13만원짜리 집으로 제가 쫓겨갔거든. 32살 때. 저는 그날 밤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짐은 풀 힘도 안 나고 너무 비참하고 막 죽을 용기는 없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 내가 구원이 되는 거야. 아, 저렇게도 사셨구나. 이상하게 우리가 작아지는데, 그죠? 그 사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왜 여기 꾸준히 오시는가 하면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작기 때문에 오는지도 몰라요. 저 사이코 같고 노름마다 다 망했고 20년 동안 돈도 한 푼 못 벌었고 뭐 하여튼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우리 제 스승의 삶이 제 안에 들어와서 희한하게 어느 날 저도 보니까 목사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목사님만큼 살 수는 없겠지만 죽었다 깨나도, 근데 아, 나를 위해서 최소한 살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왜? 나를 위해서 살다가 34년을 살았는데 다 망했으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을 계속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 다 그래요. 이상한, 이 노인이 이상하다니까.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비밀이 비밀, 공개된 비밀. 정말 자기 부끄러움 우리 앞에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인생이 소화돼서 우리도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형들 있잖아요. 지금 60대 노인이 됐는데 대학생 때 목사님 만나서 40년을 함께 살았죠. 목사님의 삶이 다 자기 안에 녹아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목사님처럼 살고 있잖아요. 아까 그 이창동 감독이 누나를 데리고 왔던 그 약국 카운터 하던 형님 있죠.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틀란타로 이민을 갔어. 자기 형님, 어머니 전부 아틀란타로 이민 갔거든. 그 할 수 없이 자기도 이민 갔잖아. 근데 아틀란타로 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이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 참 희한하지. 처음에 가가지고 삐삐 기술을 배웠대. 그때 삐삐가 막 뜰 때라. 삐삐 직업훈련원에서 같이 직업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이 형을 좋아해가지고 아틀란타 교회가 생겼다. 제가 옛날에 미국 순회를 이제 목사님 대신 2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이 형님이 저한테 $1,000를 헌금했어요. 그때 삐삐 가게가 돈 많이 벌었거든. 그 대구에서, 그지? 이렇게 목사님 대신해서 대구 형제들이 온다고 하니까 비행기 싹 하라고. $1,000 맞나? $100인가? $1,000면 얼마지? 맞아, $1,000 맞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상하게 이렇게, 그죠? 작아진 어떤 것을 먹고 소화하는 거라. 이게, 그죠? 인생을 소화하는 거죠. 먹고 마신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위대한 예수를 소화하는 게 아니고, 낮고 낮아져서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똑같이 죽은 예수. 이 사람을 우리가 보고, 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저는 우리 목사님 인생을 보면서, 목사님은 나랑 똑같네, 이렇게. 내가, 목사님 인생 안에서 내가 위로가 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위대한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해. 오히려 내 손가락질 하지. 우리 형 내 손가락질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이 새끼야 하면서 맨날. 오죽하면 형제가 아닌데 내가 빚지고 그렇게 다 망하고 쫓겨서 월세방으로 가는데도 내 형한테 손을 못 벌렸다니까?
이미 나는 찢겨가지고 그 손 벌릴 뭐 명분도 없고요. 가봐야 욕만 바가지로 물 거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정말 나보다 더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사실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도 이상하게 그 자기 자랑을 하지 않더라고. 제가 어디서 이런 목사님 삶을 들었는가 하면 형제들의 증거를 통해서. 형제들이 자기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쭉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도 그 작아진 목사님을 내가 계속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저도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더 작아질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유튜브로 듣고도 진짜 좋아하는 분들 많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요, 힌트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되거든. 맞죠?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이 정신 안 차릴래 하고, 뭐, 엄마는 얼마나 공부 잘했는 줄 아나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애들은요,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제 10살 된 애들이 어떻게 40년을 산 엄마를 소화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니보다 더 못했다. 엄마도 니만 할 때 나누심 하는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맨날 틀렸다. 우리가 점점 작아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애가 다 잘하고 있는 게 보여. 내가 작아지면 기특하죠. 이 세상에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뭐 경제교육은 이렇게 하고, 뭐 예절교육은 이렇게 하고, 뭐 찌랄하고 전부 이렇게 가요. 옳고 그름을 아이들한테 주입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40살 먹은 우리 인생을 아이들한테 막 제시하니까 애들은 이게 뭐 통물을 우리한테 막 먹으라고 주는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내가 먹는단 말인가 막 암담하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아이들이 안 되는 거라. 왜? 우리가 너무 커서.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요 저한테서 이걸 배울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듯이. 배웠다는 말은 여기서 뭐 티칭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높이 달아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부끄럽게 전시한 것처럼 밑에서는 막 옷을 뽑아 가졌대. 그리고 놀리면서 뭐라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자여 네가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남을 구원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놀린다니까.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낮아지고 비참해요. 사실은 예수는 출생부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출생이. 알아요? 마구간은 말의 그 여물, 그 담아놓는 통에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비천하다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각색되고 각색돼가지고 위대한 예수로 되다가 특별히 오늘날 종교가 그렇게 만들었죠. 로마 카톨릭이. 미안한 말이지만 왜냐면 위대한 지도자라,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라야 로마가 세계를 점령에 들어갈 때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죠? 그 피점령지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 정치만 가지고 총칼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문화, 종교 이런 걸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위대해졌죠. 근데 위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핵심 포인트, 핵심 비밀이 우리한테 숨겨져 있어 지금까지. 근데 저는 놀랍게도 우리 스승을 만나서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만났어요. 이 일체의 비밀을 배웠잖아요. 내가 가르쳐줘도 사실 잘 못해.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커져야 된다, 위대해져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뭐 이런 가치관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와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거 잘 못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뭘 다른 걸 성취하려고 하면 금방 부족해져요. 근데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작아지면 되니까. 오늘 이 트리가 점점 잘려가지고 그죠? 내게 너무 커서 잘랐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게 다른 집에 가니까 또 충분히 만족이 돼. 또 남는 거라. 이상하죠? 또 남고 계속 남죠.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옛날에 성경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빵을 만들어 먹는 거지. 전을 부친다고 하나? 마지막 그 빵을 만들 밀가루하고 기름, 딱 마지막 분량이 남았대. 근데 어느 날 어떤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대. 너무 배가 고파하더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어야 될 그 밀가루와 빵으로 이 선지자를 대접했다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과부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는 날이 없었대. 그리고 기름도 항상 안 떨어지더래. 이상한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이걸 인격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도 어느 날 해보면요. 내가 이렇게 작아져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내가 남는다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져요. 저는 옛날 항상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존감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좀 불편한 대로 살면 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이 내게 남아도는 거야. 이제 내가 남아도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지. 내가 짜치면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못한다니까. 그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실패를, 내 부끄러움을 아이들한테 늘 전시해봐요. 나는 엄마인데 그래가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한테 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아이들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아빠는 대학을 미달로 들어갔다 이야기. 전두환 정권에서 전두환이 내 말했죠. 옛날에 강의 많이 했죠. 졸업 정원제라는 걸 써가지고 9시 뉴스에서 계속 졸업 정원제를 뉴스로 막 첫 꼭지로 헤드라인으로. 왜냐하면 학생들 대모험 못하게 하려고. 그죠? 졸업 정원의 130%가 125%를 신입생을 뽑는 거라. 이게 81년도에 처음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9시 뉴스 계속 하는 거라. 예를 들면 100명을 뽑으면 100명이 졸업을 하게 되면 130명을 뽑아. 졸업할 땐 100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30명 탈락이지. 그럼 어떻게 돼?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되지. 데모 못해. 이걸 9시 뉴스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도는 유언비어로는 전두환 장남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간다. 시공사 사장 전제국이라고. 그 81학번이거든. 그 전제국 연세대인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요, 막상 원서를 내는데, 그 당시 입시제도에서 원서를 먼저 내거든? 원서를 내는데, 전국 주요 명문대학이 다 미달이라. 저도 그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형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 냈고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경대 법대에서 가장 카트라인이 낮은 정치외교학과를 냈어. 법학과 내면 좀 쫄려가지고. 근데요, 일제히 마감을 하고 딱 발표가 났는데, 그때 학력고사 성적으로 서울법대 학력고사 만점이 320점이라 체력장 20점하고 340점 만점인데 지필고사만으로 320점 만점에 서울법대 가려면 310점이라에 갔어. 서울대 경제학과 302점 이런 식으로 310점이라에 가는 서울법대에 180점이 합격했잖아. 미달돼가지고. 그때 내 서울대 냈으면요 여러분들 못 만났어. 난 간이 쪄가 서울대까지 못 내고 서울까지 갈 차비도 없고 경대 법대 냈는데 정치외교학과 정원이 40명이야. 근데 52명을 모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면접 보러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했죠. 9시 정각에. 막 희망도 없고 이래가지고 딱 9시 정각에 딱 들어갔는데 49번이 가더라고. 52명 모집에 49명이 온 거라. 면접도 안 보고 바로 합격이지 뭐.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또 우리 엄마 막 서문시장 그 지하 떡 그 김밥 하는 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일했다 했죠.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울었잖아. 우리 엄마 2번 딱 오는데 우리 형 의대 합격했을 때 서문시장 그 지하 식당 가가 떠나가도록 통곡을 막 퍼질러 앉아가 울었대. 자기가 일찍 과부돼가지고 험하게 인생을 살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대학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울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하잖아. 아빠는 미달로 대학 갔다. 그러면 우리 애는 항상 나를 무시한다니까. 아빠는 미달로 갔잖아 하면서. 그거 한다고 저를 얕보느냐?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27 진짜 똑똑하게 말하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겠죠. 이제 검색도 저보다 더 잘하고. 근데 항상 그죠? 정신적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온다니까. 카톡 저한테 하고요. 이번에도 카톡하고 저 아빠 비트코인 하나 하면서. 아빠는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하니까 그래 잘 산다 하면서 절대로 비트코인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외국에서 카톡이 와. 엄마 아빠 잘 살고 있나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빠 중고등부 가서 중고등부 조카들한테 말씀했다 하면서 동영상 딱 보내주니까 그래 아빠 열심히 살고 있네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져서 내 실패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말 추상력이 살아나요, 애들이. 기가 살고요, 용기가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런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이론으로는 안 돼. 책 아무리 읽어봐요. 뭐 책 읽는 거 내가 말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또 요즘 보니까 뭐 카스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또 엄마들이 좋은 말을 찾으니까 좋은 말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더라. 좋은 글하고 뭐 이런 거, 그 구독 신청해 놓으면 뭐 맨날 좋은 말, 좋은 글 만들어가 막 보내주고 막 이러죠. 그럼 또 그거 막 퍼다 나르고 막, 아이고. 옛날에는 뭐 그래도 해님 스님, 해민 스님 책 읽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고 또 두 번째 책이 뭐더라? 하여튼 이런 책 읽고 막 줄치고 메모하고 막 이 카디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직접 배달해주는, 물론 뭐 좋은 글이 뭐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내 앞에서 늘 전시되어 있어야 돼.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는 본이라고 하죠. 본보기가 있어야 돼. 이 모델링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우리 본대로 살게 되거든. 이상해. 우린 본대로 살게 됐어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는 거야. 저는 뭐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어느 날 내가 딱 내게 딱 본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30년 후에 그걸 하고 있다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책 읽기를 하고 나누고 할 때, 그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실패를, 내 작아진 것을 아이들하고 자꾸 이야기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우리를 뭐 야복 업신여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빠 미달됐다며. 근데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다니까. 거기서 내 아들과 내가 깊이 하나가 된다는 느낌? 이런 게 들어요. 이걸 이야기한 게 뭔지 알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건축자가 온전한 벽돌을 가지고 딱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쪼개진 벽돌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필요 없어서 버렸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벽돌로 모퉁이를 딱 만날 때는 벽돌 반토막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벽돌로 이렇게 첨 놓잖아요. 집을 지을 때. 근데 모퉁이는 온전한 벽돌 나오면 튀어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토막 벽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일생을 깊이 소화한 어떤 제자가 그렇게 말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버리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의 추억, 내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버리고 싶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요긴한 재료가 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심하게 하는 재료가 뭐예요?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때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제 스승이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한 사건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사건이죠. 가장 부끄러운 사건, 우리 아들한테 가장 미안한 사건, 이런 건데 이상하게 그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다니까. 이 말 잘 들어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아이를 살리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인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잘한 걸 자랑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유일하게 배워서 무기로 삼고 있는 게 이거죠. 우리 스승이 내한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집에 가서 실습해본다, 실습. 엄마는 그거다 못해가 얼마나 옛날에 고생한 줄 아나 하면서 니 진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못해야 애 잘하는 거 칭찬한다니까. 내가 너무 잘해보면. 그래서 공부 잘한 집 애들이 어렵다니까. 엄마 아빠 공부 잘한 집 있잖아요. 그거 쫓아가질 못해. 저도요, 만약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우면요, 우리 아들을 벌써 가출했을 거라. 야, 아빠는 초등학교도 6군데는 전학 다녔다. 4학년 때는 아이스케이크 알바를 했다. 14살 때는 아빠는 인쇄소 사원을 했다. 이런 거 우리 아이한테 해봐요. 니도 정신 차리고 돈 벌어 와하고 뭐.
아빠는 책 한 권 사본 적이 없는데 큰아빠가 보던 집에 돌아다니는 책 가지고 공부해서 검정고시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갈 길이 있겠어요? 우리 애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잠순이 엄마들이 우리 애 보고 우리 애한테 수학 과외를 좀 받고 싶어 해가지고 고액과외 내가 소개해 주겠다는데도 알바 안 하는 놈이라 한 번도 이거 알바 한 적이 없어 애가. 만약에 제가 산 걸 가지고 그 잣대를 아이한테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뭐 저하고 절대로 소통이 안 되죠.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자랑이나 내가 잘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아이가 그죠? 자존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 후에 일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난 줄 알면,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그 사람이 바로 난 줄 알면 그 다음부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보장할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사는 건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이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가족들은 전부 기적이라고 해요. 왜?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 우리 목사님도 하더라고. 누가 상도가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이 타이핑한 것도 다 있어. 근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터넷에 다 있어. 누가 상도가 저렇게 살 줄 알았습니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옛날에 설교 중에도 저를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 오는 젊은 엄마들 보면 다 상도 따라왔더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처음 봐가지고 막 목사님 집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왔노 하면 다 상도쌤 따라왔다 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요 그냥 상도 형제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오늘부터 제가 어떻게 부른 줄 알아요? 상도쌤. 제가 점점 격상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런 그죠? 이 지혜를, 삶의 지혜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힐링 캠프 때 저 말고 또 다른 경험을 가진 주옥 같은 강의를 할 분들을 제가 3분 초빙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딱 성경 구절 하나 딱 기억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그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머릿돌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한다. 머릿돌 하면 왜 훌륭한 건축물 짓고 특별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하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머릿돌이거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지. 자,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 실패, 좌절, 절망들이 상대방을 살리는데 아주 요긴한 재료가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이야. 마치겠습니다.